친구들 저녁 먹었어요? 오늘도 하루 잘 보냈어요? 오늘도 친구들 보고 싶어서 왔어요. 오늘은 약간 날이 흐려서 그런지 조금 추운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나갔다 왔는데 옷을 가볍게 입었더니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도 옷 따뜻하게 잘 챙겨 입고 다니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또 책 읽어드릴게요. 운명의 장난. 아우슈비츠에 있을 때 나는 내 자신을 위한 하나의 규칙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좋은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자 그 후 내 동료들도 모두 이 규칙에 따랐다. 나는 대체로 모든 종류 질문에 성실하게 대답을 하는 편이다. 하지만 딱 꼬집어서 질문을 받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켰다. 만약 누군가 내 나이를 물으면 나는 나이를 가르쳐 주었다. 하지만 내 직업을 물었을 때는 다른 수식어를 붙이지 않고 그냥 의사라고만 대답했다. 아우슈비츠에서 처음 아침을 맞았을 때 친위대 장교 한 사람이 점호장에 나타났다. 우리는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졌다. 40살 이하, 40살 이상, 정신노동자, 기계공 등등 이런 식이었다. 그 다음 우리는 탈장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새로운 그룹이 형성되었다. 내가 속해 있던 그룹은 다시 막사로 가게 되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줄을 섰다. 여기서 다시 한번 분류를 한 다음 내 나이와 직업을 물었다. 나는 또 다른 작은 그룹으로 보내졌다. 다시 한번 우리는 다른 막사로 보내졌으며 거기서 또 다른 그룹이 만들어졌다. 이런 과정이 몇 번 반복되었으며 나는 기분이 아주 나빠졌다. 왜냐하면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말을 사용하는 이상한 사람들 그룹에 내가 속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다시 마지막 선별 작업이 진행되었다. 결국 나는 처음에 막사에서 내가 속했던 바로 그 그룹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그들은 내가 그동안 이 막사에서 저 막사로 옮겨 다녔다는 것을 거의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바로 그 몇 분 동안 여러 가지 형태의 운명이 나를 스쳐 지나갔다는 것을. 병든 사람을 요양소로 호송하게 될 때 내 이름이 리스트에 올라갔다. 의사가 몇 명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목적지가 요양소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로부터 몇 주 전 비슷한 호송 계획이 있었는데 그때도 역시 사람들은 호송되는 환자들이 모두 가스실로 갈 것이라고 확신했다. 수용소 측에서 호송될 환자 중에서 자원에서 야간 작업반에 가겠다는 사람들은 호송자 명단에서 빼주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순식간에 82명의 사람들이 자원을 해왔다. 그런데 그로부터 15분 후 환자 호송 계획이 취소되었다. 그러나 82명은 야간 작업반 리스트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대다수 환자들에게 야간 작업을 한다는 것은 곧 2주 안에 죽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다시 두 번째로 환자 후송 계획이 세워졌다. 하지만 이때는 이 계획이 환자들의 남은 노동력, 비록 14일 동안이었지만 쥐어짜려는 것인지 아니면 가스실로 데려가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요양소로 가는 것인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날 저녁 10시 15분 전에 평소 나에게 호감을 갖고 있던 주치의가 다가오더니 넌지시 이렇게 말했다. 내가 당직실에 얘기를 잘 해두었소. 당신을 리스트에서 빼도록 했으니 10시까지 당직실로 가보시오. 나는 그에게 이것이 내 길이 아니라고 나는 운명이 정해놓은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나는 내 친구들 곁에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자 그 눈이 연민의 빛을 띠었다. 마치 내 운명을 알고 있기는 하는 것처럼 그는 말없이
나에게 악수를 청했다. 그것은 삶을 위한 악수가 아니라 삶과 작별하는 악수였다. 나는 천천히 걸어서 막사로 돌아왔다. 막사에는 친한 친구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자네 정말로 그 사람들과 함께 가기를 원하나? 그가 슬픈 표정으로 물었다. 그렇다네, 나는 갈 거야. 그러자 그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다. 나는 그를 진정시키려고 애썼다. 그런 다음 할 일이 있었다. 유언을 하는 것이었다. 잘 듣게, 오토. 만약 내가 집에 있는 아내에게 다시 돌아가지 못한다면, 그리고 자네가 아내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녀에게 이렇게 전해주게. 내가 매일같이 매 시간마다 그녀와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을 잘 기억하게. 두 번째로, 내가 어느 누구보다 그녀를 사랑했다는 것. 세 번째로, 내가 그녀와 함께했던 그 짧은 결혼 생활이 이 세상의 모든 것, 심지어는 여기서 겪었던 그 모든 일보다 나에게 소중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전해주게. 오토, 자네는 지금 어디에 있나? 아직 살아있나? 우리가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낸 후 자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 자네 아내를 다시 만났나? 그리고 기억하나? 자네가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흘리고 있는 동안에도 내가 자네에게 내 유언을 한마디 한마디 외우게 했던 것을. 진짜 뭐 늘 사람들 마음이나 우리가 지닌 어떤 중요한 가치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는데, 진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식의 틀은 정말 다양하구나, 그런 걸 되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마음이 순수하거나 그런 사람일수록 진짜 고귀하거나 왜곡되지 않게 그렇게 잘 받아들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아니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것들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도 못하고, 아니면 아예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거나 이해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떤 대표성을 띠거나 그런 자리에 있다면 뭐가 중요할까,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마음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늘 이야기하지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대하고, 그런 사람이 전체를 소중하게 대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누구 한 사람이라도 정말 나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 가족과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마인드와 그렇지 않은 마인드는 진짜 천지 차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대표성을 띠면서 그냥 군림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누구를 위한 대표성을 띠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어요. 정말 제가 사람들 마음을 많이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너무 많은 슬픔을 느꼈고 읽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죽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정말 생각보다 많았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언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가진 그런 마음이나 그런 정서적인 부분은 비슷하게 서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적인 부분은 비슷하다고 느끼거든요. 하물며 강아지도 그래요. 강아지도 이렇게 사람하고 교감을 잘하는 강아지는 그런 지적 능력이 더 뛰어나진다고 해요. 그런데 사람은 진짜 그 존재 자체로 너무 귀한 사람들이고, 또 영성을 지녔잖아요. 그리고 또 개개인이 발현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 각자 그런 천재성을 지니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무지함들이 그런 천재성들을 얼마나 짓밟고 그런 마음에도 상처를 주는가, 그런 부분도 많이 바라보게 됐어요. 그래서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지혜로워야 한다. 그리고 안목이 있어야 아무리 좋은 사람이 있어도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제대로 활용할 수도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보다 뛰어난 사람한테서도 당연히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도 또 그 사람보다 뛰어나는 어떤 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개개인마다 다 뛰어난 면들을 가지고 있지, 뭐
그런 것들이 비교 대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다 재능들이나 뭐 생각하는 부분, 뭐 가치관들, 철학적인 부분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으로 누가 좀 잘하는 것 같다고 질투하거나 깎아내리거나 좀 예쁘다고 그걸 비난하거나 그럴 이유는 절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친구들도 친구들 안에 그런 소중한 마음들이 있고 친구들 자체로 그냥 예쁜데 왜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깎아내리고 그런 게 중요해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늘 이야기하지만 내가 먹은 마음이 내가 돌려받는 마음이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면 돼요. 늘 이야기하지만 내가 가진 생각, 그게 누구의 생각이에요? 다른 사람의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친구들 마음 안에 있는 마음들이고 친구들 머리에서 나온 생각들이에요. 그런데 이 생각들이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지표들을 삼을 때랑 그렇지 않을 때는 정말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계단을 오르다 보면은 점점 더 높은 부분이 보이기도 하고 좀 세세하게 보이기도 하잖아요. 저도 그런 과정들을 많이 겪게 됐는데 자꾸 바라보고 싶지 않은 민낯들이 자꾸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도 봐야 된다. 정확하게 보고 객관성을 가지고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짜 대표성을 띠는 자리는 대외적으로 그렇게 사사로운 감정을 섞지 않고 사리 사욕을 챙기지 않고 그렇게 가려고 하는가 이 부분이 관건이자 중점적인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힘이 있잖아요. 그리고 누군가의 그런 아픔에 대해서도 공감을 할 것이고 그렇게 세세하게 그런 부분까지 살펴보는 정책들을 펼쳐 나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이거랑 상관없이 개인적으로도 정말 그런 고마운 마음들을 제가 고맙다는 마음으로는 너무 작은 부분인 것 같은 그런 큰 마음들도 받았어요. 그런 마음에 대해서는 정말 마음 깊이 새기고 있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또 그런 개인적인 그런 마음과 또 대의를 위한 길은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왕이면 그런 길을 가려고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정말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가 어떤 부분으로 가야지 먼 훗날을 도모하면서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들의 손자들까지도 고려한 정책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길게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보면 교육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시각이나 마음들이 트여야 더 한 걸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 또 진짜 암기식 주입식 이런 교육인 것보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로 생활과 연결해서 밀접하게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나아가면 좋을 것 같고 또 진짜 우리보다 잘하는 면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인간관계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잘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거나 그런 방향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늘 더 나은 방향을 보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크게 보지 못하고 아주 작은 마음으로 보면 마음 자체가 이렇게 좁아져 있고 편협한 시각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넓게 보고 멀리 가려면 더 내가 마음 그릇을 크게 갖고 정말 아프고 슬픈 사람들을 많이 토닥토닥 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릇을 가지고 가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각자의 가진 감정이나 본능들, 이성적인 측면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 적절한 조화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조화도 필요하고
절제할 방향도 분명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더라고요. 뭐 어떤 부분 한 부분을 내려놓고 가라, 무시하고 가라 이런 건 아니지만 어떤 한 방향으로 너무 가면 그래도 그게 좋은 방향으로 가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되지더라고요. 너무 이성만 가지고 가면 너무 차가운 머리가 돼서 정말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공감하거나 진짜 아픈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너무 감성적으로만 가면 그런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이런 부분에서 좀 약한 부분을 나타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너무 감정에 치우치면 그것도 또 너무 사사로운 감정이나 그렇게 뭐 이렇게 축소된 어떤 관계들만 아우르거나 그런 방향으로 갈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바로 잡고 기준을 세우고 갈 것인가는 늘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 같아요. 그리고 그게 뭐 상황을 겪으면서 그때그때 중도를 찾아서 바로 가고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뭐 관계 속에서 상황 속에서 어떤 잘못된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은 뭐 수정이 계속되고 또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것도 고정불변의 것은 없으니까. 그런데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아는 사람, 사랑을 가진 사람이 가장 중요하고 멀리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진 사람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냥 부족한 제 개인적인 소견을 나눠보고 또 이어서 책 읽을게요. 테헤란에서의 죽음. 이튿날 아침 나는 호송자들과 함께 그곳을 떠났다. 이번에는 속임수가 아니었다. 가스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요양소로 가는 것이었다. 나를 불쌍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새로 들어간 수용소보다 훨씬 혹독한 기근에 시달렸던 그 수용소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구하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결국 자신의 정해진 운명을 확인하는데 그쳤을 뿐이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나 수용소에서 풀려난 후 나는 그 전후 수용소에 있던 한 친구를 만났다. 그는 자기가 수용소의 보안원으로서 시체 더미에서 없어진 인육 조각을 어떻게 찾아냈는지를 나에게 말해주었다. 요리 중인 냄비 안에서 찾아내 압수했다는 것이다. 기아에 시달린 나머지 드디어 수용소 안에서 인육을 먹는 사태까지 발생했던 모양이다. 내가 때맞추어 그 수용소를 잘 떠난 셈이다. 이것이 테헤란에서 죽음이라는 이야기를 연상시키지 않는가? 한 돈 많고 권력 있는 페르시아 사람이 어느 날 하인과 함께 자기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하인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면서 방금 죽음의 신을 보았다고 했다. 죽음의 신이 자기를 데려가겠다고 위협했다는 것이다. 하인은 주인에게 말 중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말을 빌려달라고 애원했다. 그 말을 타고 오늘 밤 안으로 갈 수 있는 테헤란으로 도망을 치겠다는 것이었다. 주인은 승낙을 했다. 하인은 허겁지겁 말을 타고 떠났다. 주인이 발길을 돌려 자기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가 죽음의 신과 마주치게 되었다. 그러자 주인이 죽음의 신에게 물었다. 왜 그대는 내 하인을 겁주고 위협했는가? 그러자 죽음의 신이 대답했다.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 밤 그를 테헤란에서 만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그가 아직 여기 있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표시했을 뿐이지요. 여기까지 읽고 또 잠재의식에 관한 책 읽어드릴게요. 친구들 진짜 이 부분들은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다 친구들 걸로 가져가세요. 이것들은 진짜 친구들 삶에서 지혜가 될 거고 친구들 마음에 간직하고 또 여기에서 친구들이 가진 그 천재성이랑 같이 만나게 되면 정말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시너지 효과가 반드시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 친구들 걸로 다 가져가세요. 그래서 친구들 지적재산권이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저한테 있는
생명 에너지인 자원을 쓰는 거예요. 저한테 주어진 소중한 시간들을 쓰는 거고, 그리고 이 부분들은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져가세요. 무한한 부가 당신 안에 흐르게 하라. 무한한 부가 당신 앞에 새로운 문을 열어주는 것을 지켜보라. 그리고 삶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라. 확언을 실천할 때는 무리하게 투쟁하지 말아야 한다. 압박과 투쟁은 불신의 증거다. 잠재의식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혜와 힘을 갖고 있다. 현재의식은 외적 요인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투쟁과 저항의 늪에 빠지기 쉽다. 하지만 마음이 평안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몸을 차분하게 다스리는 시간을 주기적으로 가져라. 몸을 침착하고 편안한 상태에 두면 몸이 당신에게 순종할 것이다. 현재의식이 차분하고 수용적인 상태에 있으면 잠재의식의 지혜가 수면에 떠올라 해결책을 제시한다. 확언한 뒤 느낌을 살펴보면 올바르게 확언했는지 알 수 있다. 확언을 마친 뒤에도 걱정과 불안이 가시지 않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통해 해답을 얻을지 고민하는 행동은 잠재의식의 지혜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 간섭하는 것과 같다. 종일, 아니 가끔이라도 나 자신을 들볶지 마라. 바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는 무엇보다도 가벼운 마음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무한한 지성이 문제를 처리하고 있으며 인간의 현재의식이 애쓰는 것보다 무한한 지성이 훨씬 더 문제를 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되새겨라. 얼마나 자주 확언을 해야 할까? 병에 걸려 입원한 사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얼마나 자주 확언해야 할까요? 사람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다.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답변은 만족할 때까지 혹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확언하라는 것이다. 조화, 온전함, 생명력, 풍요를 바라는 확언이 이루어지리라 기대하라.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영혼의 움직임에 따라 하루 중 적당한 때에 확언하라. 마음속에 평화와 확신의 감정이 퍼진다면 확언의 응답을 받았다는 뜻이다. 장시간 확언을 하는 건 정신에 지나친 압박을 주므로 좋지 않다. 자칫하면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 확언하다 보면 짧은 순간 가슴에서 우러나온 확언이 오랫동안 올린 확언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이다. 내려놓고 쉬는 법을 배워라. 질병이나 어려운 환경에 힘을 부여하지 마라. 치유력을 지닌 무한한 존재를 굳게 믿으며 이 존재에 힘을 전하라. 수영 강사가 수영하는 법을 가르칠 때를 생각해 보라. 침착하고 차분하게 있으면 물이 몸을 받쳐주기 때문에 자연스레 물에 뜨지만 행여 겁을 먹고 불안해하면 바로 가라앉는다. 생명, 사랑, 진리, 아름다움이라는 황금빛 강이 당신 안에 흐르며 몸과 마음의 조화, 건강,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믿어라. 생명이라는 광활한 바다를 헤엄치는 자신의 모습을 느껴라. 현재의식이라는 펜으로 쓰는 글은 잠재의식에 새겨지고 잠재의식에 새긴 모든 것은 좋든 나쁘든 형태를 갖추어 경험이나 사건으로 표출된다. 그러므로 잠재의식에 새기는 내용은 반드시 사랑이 넘치고 가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의지력이나 물리적인 힘을 발휘하지 않아도 기쁨을 얻을 수 있다. 그저 기쁨이 내면에서 흐른다는 사실을 확언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확언하면 자유와 마음의 평화가 놀라울 정도로 넘쳐나는 삶을 살 것이다. 좋은 것들을 팽창하며 증식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확언하고 느끼며 믿어라.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에는 한계가 없다. 현재 수중에 있는 돈을 마음대로 써라. 기쁘게 돈을 쓰고 부가 폭포 줄기처럼 쏟아진다는 것을 깨달아라. 이웃과 동료뿐 아니라
낯선 사람도 당신에게 물질적 도움을 주러 올 것이다. 무한한 부가 당신 앞에 새로운 문을 열어주는 것을 지켜봐라. 그리고 삶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라. 몸을 침착하고 편안한 상태에 두면 몸이 당신에게 순종할 것이다. 현재의식이 차분하고 수용적인 상태에 있으면 잠재의식의 지혜가 수면에 떠올라 해결책을 제시한다. 바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는 무엇보다도 가벼운 마음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무한한 지성이 문제를 처리하고 있으며 인간의 현재의식이 애쓰는 것보다 무한한 지성이 훨씬 더 문제를 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되새겨라. 여기까지 읽을게요. 내면화의 치유 같이 공부할게요. 당신 안에 상처받은 내면 아이의 치유. 집으로 돌아가는 귀향은 한편의 극적인 드라마다. 신나는 밴드가 연주되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부산스레 환영 준비를 하고 돌아온 탕자로 인한 축제로 기쁨이 넘친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요랑은 전혀 극적이지 않으며 결말을 암시하는 어떤 외적 조짐도 없이 서서히 막을 내린다. 눈앞을 가리던 아지랑이가 거치고 나면 현실이 더욱 뚜렷하게 다가올 뿐이다. 구하여야만 찾을 수 있고 열정을 갖는 만큼 만족할 수 있으리라. 어떤 것도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 모든 것이 변한다. 샘킴. 샘키는 당신이 지금부터 해야 할 작업들에 대해 정리했다. 당신이 죽었을 때 당신을 위해 밴드가 연주되지도 않을 것이고 연회도 베풀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당신이 해야 할 일들을 좀 더 잘할 수만 있다면 마지막 순간에 당신은 당신의 내면 아이와 함께 멋진 음악을 들으면서 맛있는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여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좀 더 침착해지고 평화로워질 것이다. 당신의 상처받은 아이를 치유하는 일은 깨달음의 경험을 하는 것이다. 당신 아이들은 타고난 깨달음의 대가들이다. 아이들의 세계는 매 순간마다 새롭다. 상처받지 않은 아이에게 경이로움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인생은 살아야만 하는 수수께끼이다. 또한 집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회복과도 같다. 그러한 회복은 당당하지도 극적이지도 않다. 단지 인생이 가야 하는 길일 뿐이다. 당신의 내면 아이를 치유한다는 것은 당신의 발달 단계로 되돌아가서 미해결된 과제들을 끝내는 작업이다. 이렇게 상상해보라. 당신 앞에는 이제 막 태어난 아주 어여쁜 작은 아이가 있다. 당신은 현명하고 가슴 따뜻한 어른으로서 아기 곁에 있으면서 이 아이가 세상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당신이 태어났을 때 기는 법과 걷는 법을 배울 때, 말하기를 배울 때 당신이 바로 거기에 있을 수 있다. 그 아이가 자신의 상실을 슬퍼하고 있을 때 당신의 돌봄이 필요하다. 론 쿠르츠는 당신이 그 아이에게 신비스러운 낯선 사람이 되어보기를 제안한다. 사실 당신의 내면 아이가 성장 과정들을 거치는 동안에 당신은 실제로 거기 없었기 때문에 당신은 그 아이에게 신비스러운 존재나 마찬가지다. 나의 경우 나는 마법사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친절하고 현명한 마법사를 이용해서 나의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치유했다. 당신 역시 수치스럽지 않고 사랑스러운 방식으로 아이와 함께 있으면서 아이가 필요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각각의 단계에서는 특별한 종류 돌봄이 필요하다. 각 단계에서의 당신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때 당신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내면 아이를 감격시키는 법을 배우게 될 때 당신에게 필요했었던 것과 지금 내면 아이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욕구들을 채워줄 수 있는 양육자를 찾게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성장 과정에서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의존적인 욕구들이 채워지지 못한 것을 당신의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슬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 책의 첫 부분에서 설명한 대부분의 유효한 결과들은 슬퍼했어야 했던 것을 미처 슬퍼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해결된 채 남아있는 욕구들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즉, 표현되었어야 할 감정들이 한 번도 표출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슬프면 울어도 돼요. 그 눈물이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슬픔도 다 표현하고 기쁨이나 느끼는 감정들을 우리가 다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을 때 그런 마음도 정신도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감정을 느낄지라도 모든 감정들은 소중하다. 그런데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그렇게 자기 감정과 직면할 수 있는 용기들은 반드시 모든 상황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 감정들을 직면했을 때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나, 내가 현 시점에서는 어떤 상태에 있나 이런 것들을 점검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정들마다 점검을 하고 가능한 한 빨리 감정들을 전환시키고 그래서 최상의 좋은 기분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좋은 느낌들을 느끼는 것, 그리고 뭐 이루려고 하는 소망들을 다 이루어진 것처럼 미리 느끼고 미리 감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절한 때에 적절한 순서로 이러한 욕구들이 충족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존적인 욕구들이 충분히 채워지지 못했을 때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처받은 아이를 내면에 지닌 채로 어른이 되어버린다. 그리고 그 아이는 자신이 알고 있는 유일한 방법 그대로 아이로서 그 욕구들을 채우려고 매달릴 것이다. 이 정서적으로 굶주린 아이가 바로 당신을 미성숙하게 만들고 당신의 인생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다. 이 충격적인 사실을 확실하게 이해하려면 당신의 하루 일과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3살짜리 어린아이가 당신의 하루를 지배한다고 추측해보라. 이런 시나리오를 통해서도 상처받은 내면아이가 당신의 인생을 얼마나 복잡하고 어렵게 만드는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어린 시절은 4가지 중요한 발달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 단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우선 에릭슨의 고전 저서인 아동기와 사회에서 제시한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의 지도를 따른다. 아울러 장 피아제, 팜 레빈, 베리와 자네 웨인홀드의 자료에서도 도움을 받았다. 에릭슨에 의하면 각각의 발달 단계는 대인관계, 가장 가까이는 부모, 또래 집단, 학교 선생님과의 관계 등에서 나타난 위기의 결과이다. 그러한 위기는 엄청나게 불행한 사건은 아니지만 상처받기 쉽고 그럴 만한 잠재력이 큰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각 단계에서 위기가 극복되면 또 다른 새로운 위기가 생긴다. 에릭슨은 그 위기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그가 자아 강도라고 이름 붙인 내적인 힘이라고 믿었다. 그는 건강한 아동기를 보내기 위해 필요한 요소로서 4가지 기본적인 자아의 힘을 가정한다. 그것은 희망, 의지, 목적, 능력이다. 희망은 어린아이가 자신의 양육자에 대해 불신보다 신뢰감을 더 크게 느낄 때 나타나는 산물이다. 의지는 아이가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때, 즉 그 아이가 심리적으로 독립하려고 투쟁하는 과정에서 수치심이나 의심보다 자율성을 획득하게 될 때 나타난다. 목적은 학령기 전에 아이가 죄책감보다 자발성이 더 강하게 생기게 된다. 마지막으로 능력은 학령기 아이가 열등감보다 근면성을 개발시킨 결과로 나타나는 힘이다. 심리치료사인 팜 레빈에 의하면 이러한 자아 강도가 존재할 때 4가지의 기본적인 힘이 우리에게 생겨날 수 있다고 한다. 그 4가지 힘은 존재의 힘, 할 수 있는 힘, 정체성의 힘, 기본적인 생존 기술의 힘이다. 어린 시절에 개발되어야 하는 바로 이런 점들과 자아 강도가 인생 후반기에서는 더욱 강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바로 이러한 자질과 욕구들이 인생 후반기 전체를 통해서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팜 레비는 어린 시절의 기본적인 욕구는 매 13년마다 재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13년 주기 이론을 뒷받침만할 어떤 경험적인 자료는 없지만 나는 이 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13살 무렵부터 시작되는 사춘기는 인생을 새로운 방향으로 열어준다. 이때는 성적으로 성숙되는 생물학적 변화가 일어나면서 새로운 정신적 구조가 자리를 잡게 된다. 또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형성되면서 집을 떠나는 과정이 시작된다. 이때 우리를 바라보는 부모의 시각을 점검해보고 도전하는 작업은 불가피하다. 사춘기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친구들 오늘도 또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늘 고마운 마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제가 많이 부족해서 제 어떤 모습들이 좀 얄밉거나 그래도 그런 부분도 널리 이렇게 너그럽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또 그렇게 그런 분들에게도 또 더 큰 사랑을 보내드릴게요. 엄청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친구들이 또 어떤 하루를 보냈을지라도 오늘 보는 하루 다 고생했다고 마음으로 안아드릴게요. 토닥토닥. 엄청 고생 많았어요. 그리고 100만 번 볼뽀뽀 보내드릴게요. 엄청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오늘도 보고 싶어서 왔고 항상 많이 보고 싶고 친구들이 행복하게 잘 지내는지 뭐 슬픈 모습들은 또 없는지 또 어떤 슬픈 생각들을 했었다면 또 그런 생각들이 어떤 방향으로 바뀌고 또 그런 심경의 변화들이나 또 어떤 미래들을 구상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늘 궁금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 내용들도 어떤 부분들이 더 필요할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들이 친구들의 마음에 다 가서 잘 닿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늘 사랑꽃으로 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해요. 또 오늘도 좀 쌀쌀하긴 했는데 또 특별히 밖에서 또 보내야 되는 친구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옷이랑 이렇게 잘 따뜻하게 입고 추위에 대비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잘 때도 따뜻하게 또 편안하게 잘 자세요. 그리고 늘 긍정적인 생각 또 좋은 감정 가진 채로 그렇게 잠자리에 드세요.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고 잘 자요. 모두 모두 꿀라이. 안녕.